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41번째 이야기. 사단 휴양소 입소. 1. 반가운 휴양소 입소. 군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저녁이고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이 휴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은 만기가 되어야 할 수 있고 휴가 역시 때가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특박이나 포상휴가도 있지만 교육사단인 우리 노도부대 말단 소총중대에서는 포상휴가 같은 말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정규휴가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은근히 기다리는 것이 사단 휴양소 입소였습니다. 다른 부대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이사단에는 사단 휴양소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당시 양구여 중고와 사단사령부 사이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몇 번 이사단 휴양소 이야기를 올리다 보니 선후배님들께서 정보를 주셨는데 대체로 1979년경에 지어진 시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복무할 당시에 보기에도 그리 오래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또 훗날 제가 전후에 활동을 하면서 양구에 가보니까 휴양소는 꽤 오래전에 없어졌더군요. 아마도 휴가와 외출 외박, 특박 등이 많아지면서 활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복무하던 1980년대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간 입소하여 자유생활을 즐기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포상 차원으로 추가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교육과 훈련과 엄정한 내무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점호도 집합도 교육도 훈련도 근무도 없이 그야말로 푹 쉬다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식사도 쌀이 많이 들어간 밥에 특식으로 과일과 계란, 우유 같은 것도 주고 또 밤마다 영화도 보여주니 그 또한 금상첨화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계급이 깡패라는 군인이다 보니 휴식을 하면서도 졸병들은 늘 고참 눈치를 살펴야 했지만 그래도 많은 훈련에 지친 우리들에게 휴양소는 또 하나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휴양소를 우리 중대가 갑자기 1982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본래 우리 32연대 이중대가 입소할 차례인데 이중대가 격오지 파견을 나가게 되어 우리와 차례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자대에 온 지 1년 3개월 만에 벌써 4번째 휴양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운이 좋은 것인지 몰라도 남들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휴양소를 꽤 자주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처음 휴양소에 간 것은 1981년 6월 말이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육본 교육사열을 좋은 평가 속에 마치고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입소한 휴양소였지만 그 첫 번째로 간 휴양소에서의 기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휴양소 입소 기간도 마침 전역하는 ROTC 장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1박 2일 밖에 안 되었고 그날 밤에 고참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와서 오밤중에 집합시켜 무자비한 구타를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배를 잘못 맞아 화장실로 들려갈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퇴소할 때는 그곳에서 지급받은 모포와 숟가락 숫자가 부족하고 당구 큐대 끝이 조금 부러졌다고 배상하라고 하는 바람에 퇴소가 1시간 넘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휴양소 입소 역시 33주년 국군이날 행사를 마치고 그 보상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81년 11월에 입소했는데 이때에도 우리 소대 라일병이 세면기를 사용하다가 파손하는 바람에 그 값을 배상해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 입소는 바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1982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무척 추운 날이었는데 휴양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 메모장에는 휴양소가 아니라 추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 퇴소 준비를 하면서 반납할 보급품을 점검하는데 귀신 곡하게도 우리 소대가 지급받은 모포 숫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침번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 밤에 누가 와서 걷어간 것인지 아니면 처음 지급받을 때 숫자를 잘못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포 석장이 부족했습니다. 이때부터 모포를 채우기 위해 우리 소대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작은 쇠톱날을 구해서 제주 좋은 소대원이 급히 맞는 키를 만들어 잠겨있는 사용하지 않은 방에 들어가 모포를 훔쳐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퇴소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는 휴양소였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휴양소에 입소한다면 늘 기대에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래도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통제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점호나 집합이나 교육 훈련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별천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식사가 자대보다는 좋게 나오고 매일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휴양소 입소가 가장 반가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팀 스피리트 훈련 막바지에 복통과 몸살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잠시나마 마음 편하게 쉬다 올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던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부대원 전체도 다들 힘겹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 일주일 동안 정비라는 이름하에 다른 교육 훈련은 없었지만 그 대신 연일 작업에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처음 며칠 동안은 몸살과 복통으로 의무대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누워 있었지만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4월 6일에는 부대 주변 고사목들을 벌목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작업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다시 복통이 와서 다음 날은 다시 하루를 쉬고 8일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투입되어 막사 앞에 방벽들을 철거하고 그곳에 화단을 조성하고 다음 날은 연병장에 마사토를 퍼다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10일에는 학강리에 가서 모래를 채취하여 군용 트럭에 싣고 돌아왔으며 막사 앞 언덕에 잔디를 심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렇듯 연일 계속되는 작업으로 모두들 지쳐있을 때 우리 중대의 휴양소 입소 소식에 모든 중대원들은 내심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42번째 이야기. 휴양소 입소 2. 그녀의 면회와 휴양소 입소. 우리 중대가 사단 휴양소에 입소하기 이틀 전인 1982년 4월 10일 토요일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일석점호를 취하기 위해 침상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 문이 열리면서 행정병 한 명이 들어오더니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윤상병님, 면회 왔답니다. 빨리 면회 준비하고 행정반으로 오십시오. 사실 팀 훈련을 떠나기 전에 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면회를 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편지로 보냈었는데 그녀는 오기가 쉽지 않다고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면회를 온 것입니다. 나도 이제 상병이 되었으므로 졸병 때처럼 면회가 간절하지는 않아서 굳이 그녀를 고생시키며 양구까지 오라고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면회를 오리라는 생각도 접고 있었는데 이렇듯 늦은 시간에 갑자기 면회를 온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급히 준비를 하고 행정반으로 갔습니다. 동절기가 아니라서 전투복에 방상만 걸치고 점호 준비를 위해 닦아놓은 군화를 신고 나가니 면회 준비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반에 가보니 행정병이 이미 외박증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막 일석점호를 취하러 가려는 주번사관에게 사인을 받고 대대 주번사령실에 신고를 한 뒤 뛰듯이 연본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마음은 급했습니다. 연본에 들러 다시 연대 주번사령 사인을 받고 위병소에 가니 그렇게 서둘렀어도 밤 9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병소에 신고를 마치고 면회실에 들어가 보니 어두침침한 면회실에 그녀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와는 지난해 12월에 첫 휴가 때 만나고 4개월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어 그녀의 옷차림에서는 봄내음이 물씬 풍겨났습니다. 그녀는 시골에 계신 내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먹거리를 가지고 겸사겸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시골 집에 면회를 가야겠다고 말했고 어머니께서 급히 음식을 장만해서 형님 편으로 보내온 것을 들고 오느라 늦게 출발했다더군요. 나는 그녀의 그 정성이 갸륵하고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양구까지 나가지 못하고 구암리 진광상회에 갔는데 마침 방이 있었습니다. 방에 가서 여장을 풀고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사제 음식들로 오랜만에 포식했습니다. 멀리 양구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결코 굶주리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진광상회에는 우리 중대에서 면회 나온 전우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소주도 한 잔 나눴습니다.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봄빛을 즐기며 한강리 앞 강물을 따라 양구읍 쪽으로 걸었습니다. 강가에는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버들가지들이 연녹색 잎새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데이트를 하면서 지난 팀 스피리트 훈련과 그리고 난생 처음 겪었던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 나누며 그녀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녀는 많이 놀라고 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염려하고 애달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구읍으로 들어가는 입구 다리목에서 버스를 타고 양구로 들어가서 터미널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녀를 버스로 태워보냈습니다. 짧은 만남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도 소대에서 들을 노래 테이프와 소대원들에게 나눠줄 담배 서너 갑을 사서 들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월요일 오전은 그제 다하지 못한 막사압 언덕에 잔디 작업을 마저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사단 휴양소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네 번째 입소다 보니 처음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팀 스피리트 훈련을 뛰었고 또 즐거워 작업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병으로서 소대의 중고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처럼 긴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대를 출발하여 늘 다니던 대로 대원리를 지나 사단항공대 담장을 따라 안대리를 지나 1시간 남짓 걸어서 사단 휴양소에 입소했습니다. 이제는 계절적으로 완연해진 봄빛 속에서 포근한 날씨와 더불어 기분까지 화사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양소 경내에 심겨진 개나리들이 만개하여 봄 기운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양소에 입소하여 나는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으며 정말 휴양소다운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휴양소에서는 뜻하지 않은 파격적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대장 재량으로 막걸리 회식을 시켜준 것입니다. 휴양소 입소 이틀째인 4월 13일 갑자기 중대장의 집합 전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중대원들은 추리닝 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 처음에는 휴양소까지 와서 집합을 시킨다는 생각에 대다수 중대원들이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투덜대며 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합을 하자 우리 앞에 선 김성대 중대장은 뜻밖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본 중대장이 그동안 훈련으로 지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대장 직권으로 막걸리 파티를 시켜주겠다. 여기까지 말이 나왔을 때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청이 터져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전달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각 소대당 한 말 반씩 분배될 것이고 이후에 추가 음주는 없다. 만약 이 지시를 어기고 추가 음주를 하면
중대는 즉시 퇴소하여 자대로 돌아가 남은 시간 동안 목봉체조를 실시할 것이다. 중대장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대 운영비를 아껴서 회식을 시켜주는 것이니 지시에 잘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다. 회식 후에는 각 소대대항 오락회를 실시할 것이다. 이상.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중대 운영비가 적절하며 인사계는 늘 징징거렸는데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선심을 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각 소대당 막걸리 한 말 반씩 분배되는 것도 파격이었습니다. 보통 막걸리 회식하면 한 말 정도 주는 것이 보통인데 한 말 반이면 적은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화기소대는 인원이 다른 소대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1인당 돌아가는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같은 중대 막걸리 파티는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중대 훈련을 뛰고 있을 때 김철권 중대장이 중대 운영비로 야전에서 막걸리 회식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장도 새로 바뀌었고 또 지난 팀 스피리트 훈련 동안 중대장과 우리 중대원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앙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중대장이 뜻밖의 선심을 쓴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대장도 중대 내에 이런 분위기를 파악했을 것이고 휴양소 입소를 계기로 중대원들 사기를 높여주기로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이벤트로 인해 그동안 가졌던 중대장에 대한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고 신임 김성대 중대장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막걸리 회식은 소대별로 둥글게 모여 앉아 1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회식 후에는 전 중대원들이 모여 각 소대 제주꾼들이 나와 장기자랑을 하며 여흥을 즐겼습니다. 나도 은연중에 마신 술이 나중에 상당히 취했더군요. 그러다 보니 휴양소 이틀째 이후의 시간은 잠만 자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4일 오전 11시 어제 마신 막걸리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휴양소를 퇴소하여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자대 도착은 11시 50분. 어쨌거나 사랑하는 그녀의 면회와 이어진 휴양소 입소를 통해 나는 팀 스피리트 훈련의 후유증을 완전히 날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43번째 이야기. 사단문선대 공연 첫 번째. 예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추억 속에 빠지지 않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문선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당시 민간인 사회에서 문선대라는 이름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나도 자대에 와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문선대가 무슨 대학교 이름 같기도 하고 문서에 관련된 직무인가도 생각했었습니다. 입대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선대는 문화선동대의 준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선동대라는 본래 명칭을 들으니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가 거의 없던 시절에 연예 문화활동을 통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선동활동을 하는 것을 문선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활동을 통해 군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문선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위문공연입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문공연 프로그램으로 위문열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이대성 그리고 뽀빠이 이상형 등이 사회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데리고 군부대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문화선동대 곧 문선대입니다. 문선대는 크게 중앙문선대와 사단 또는 군단 문선대로 나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상용 씨 등이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것이 중앙문선대이고 군단이나 사단에서 운영하는 문선대는 부대 자체 정원참모부에서 기획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문선대는 군단사령부나 사단사령부 등
상급 부대에서만 공연하기 때문에 하급 부대에서는 중앙문선대 위문 공연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군인 중에서 노래 등 재능이 있는 연예사병을 선발하여 연습시켜서 자체 문선대를 조직하여 예하 부대들을 순회하면서 문선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급 부대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공연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단문선대에서는 중앙문선대에서 하지 않는 스트립쇼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구시내 술집 등에서 춤추는 무희를 불러다가 스트립 댄스를 보여주므로 군인들의 목마른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고참들은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올해 스트립 댄서가 얼마나 예쁜 아가씨가 올 것인가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981년에 사단문선대는 관람하지 못하고 중앙문선대 공연을 2번이나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한 덕분입니다. 앞서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성남항공대에서 행사 준비를 하는 동안 당시에 내노라 하는 유명 가수들이 거의 망라하여 2번에 걸쳐 위문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나는 김정구 선생이나 최연, 이은하, 현숙, 인순이, 박일남, 바니걸스, 라미, 윤신혜 같은 당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문선대 공연은 그 당시 날마다 훈련에 지친 군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문선대라는 명칭을 처음 들은 것은 자대 배치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로 나와 같이 자대 배치된 라아무개라는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이등병 시절 추억담에서도 밝혔지만 내 동기 라아무개는 전직이 가수였습니다. 정식으로 가수증을 받은 프로가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간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직업으로 삼았던 주은 프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중대에 와서 대기할 때 모두들 관심을 가졌고 비록 몸은 좀 약하지만 노래를 잘해서 오락 시간에 쓸모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재빨리 낙점한 화기소대에 나와 함께 팔려왔습니다. 그는 노래를 정말 잘했습니다. 음치인 내가 듣기에는 어느 가수보다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타 반주를 하면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조용필과 강승모의 노래를 특유의 미성으로 잘 불렀고 그 때문에 오락 시간이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언제부터인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선대 이야기입니다. 즉 사단 문선대라는 것이 있는데 사단 병사들 중에 입대 전에 연예계 활동을 한 전력이 있거나 노래와 코미디, 춤 등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연습시켰다가 각 예하 부대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연예사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 합숙하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열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년 내내 합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습과 각 연대를 돌며 공연하는 한두 달 정도 파견 나가는 것이었지만 매일같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꿈같은 이야기는 문선대 공연에 함께 출연할 여자 가수와 댄서들과도 함께 연습하기 때문에 예쁜 여자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구시내 밤업소에서 노래하는 36 가수와 댄서이지만 군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 같은 교육사단 말단 이등병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고 심히 꼴깍 넘어갈 만큼 환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본래부터 음치이고 몸치인지라 언감생심 꿈도 못 꾸어볼 일이지만 라이병은 달랐습니다. 그 정도 재능이면 연예사병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고참들의 평가였고 그 자신도 힘든 M60 기관총 탄약수로 고생하는 것보다 그 꿈같은 곳에 갈 수만 있다면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는 결국 문선대 연예사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대 이소대에 이미 연예사병으로 진출한 선임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아무개라는 그 선임은 우리보다 10여 개월 고참이었고 정식 가수증도 있는 데다 이미 실력을 인정받아 연예사병으로 뽑혀서 공연에도 참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대에서 2명씩이나 문선대로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병사를 전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 파견이었기 때문에 열의 병사가 많아지면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선임 병사로 인해 결국 라이병은 이후에도 문선대에 가지 못했고 이 병장이 전역한 후에도 기회가 닿지 않아 연예사병 꿈만 꾸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44번째 이야기. 사단문선대 공연 2번째. 사단문선대 공연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나가기 전부터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교육에 지친 우리들도 이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대대는 지난해 국군이날 행사에 참가하느라 사단 문선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고참들이 들려주는 문선대에서의 무용담도 우리들의 기대감을 크게 했습니다. 즉, 여자 가수나 댄서들이 출연할 때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그 여자들을 한 번씩 껴안아 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은장교가 사전에 단상에 오르면 안 된다고 엄포를 주고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많은 인원이 와 하고 밀고 올라가면 그들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들의 호기심을 잔뜩 부풀게 한 꿈같은 사단 문선대는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준비하고 또 2주간에 걸쳐 팀 훈련을 뛰고 복귀하여 정신없이 정비와 작업을 하는 등 고달픈 일상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단문선대 공연 소식이 들려온 것은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인 4월 10일 토요일쯤이었습니다. 이때 전해진 소식으로는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4일 오후에 이대대 연병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중대가 사단 휴양소에 갔다가 퇴소하는 날이었습니다. 힘든 훈련과 작업을 마치고 휴양소에 가서 푹 쉬고 또 오자마자 사단문선대 공연까지 있다 하니 우리 중대로서는 그야말로 좋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1982년 4월 14일 수요일, 우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사단 휴양소에서 퇴소하여 자대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곧바로 집합하여 이대대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32연대의 대규모 행사는 이대대 연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대 연병장에 도착해보니 연병장 한쪽에 가설무대가 꾸며져 있고 음향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공연장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우리들은 연병장 바닥에 각 중대별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연대장과 장교들은 뒤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13시 30분 정은 장교가 나와서 공연 전에 조심해야 할 점들을 전달했습니다. 연대 정은 참모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대대 정은 장교인 것 같았습니다. 주로 관람 질서를 지킬 것과 춤을 추려면 단상 아래에서만 추라는 것, 특히 여자 출연자들이 나왔을 때 단상에 뛰어 올라가는 놈은 영창에 보낼 것이라는 엄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연대장에게 공연 준비 끝 신고를 하고 연대장의 공연 시작 명령으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연 시작 팡파르와 함께 사복을 입은 군인 한 명이 무대로 나와 거수경례를 올려붙인 뒤 사회를 보며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사복을 입고는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군인의 말투와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 어정쩡한 민간인 같아 보였습니다. 연예사병들은 문선대 공연 때 입을 옷을 각자 집에서 가지고 와서 입었기 때문에 며칠씩 특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모든 면에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연예사병들이 나와서 노래와 코미디 등을 하고 그 사이 여자 가수 2명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양념처럼 노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자 가수는 2명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두세 차례씩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자 가수들이 나왔을 때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뛰어나가 춤을 췄고 일부 병사는 단상에 오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출연자가 노래를 마치면 진행자가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진한 농담도 건넸고 여자들도 능수능란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별로 예쁘지 않았지만 화장으로 한 몫을 한 여자들이 음담패설 수준의 이야기를 할 때면 병사들은 자지러지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와 코미디 순서가 끝나고 마침내 문선대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스트립 댄서의 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바닥에 모포가 깔리고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동안 장내는 일순정적 속에 침 삼키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성이 등장하는 순간 함성과 휘파람 소리가 온 연병장과 이대대 막사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문외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이런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는 스트립쇼라는 말 그대로 무의가 거의 전라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야시시한 옷을 입은 댄서는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몸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군인들 수준에서 보고 즐길 만한 수준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육감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다가 이윽고 하나씩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사실 위아래 2개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데 온갖 뜸을 들이며 공연 시간의 3분의 1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2개만 걸치고 얼마 동안 바닥에 깔린 모포에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흔들며 춤추고는 음악이 끝나자 재빨리 벗어던진 옷을 주워 들더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밝은 대낮에 늑대 같은 수천 명 군인들 앞에서 속옷만 입고 춤을 추는 것이 아무리 직업일지라도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스트립 댄서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서너 명의 병사가 뛰어나가 무대 바로 앞에서 관람을 시작하자 하나둘 따라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무대에 턱을 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는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고 정원 장교는 지휘봉으로 앞에 있는 병사들 머리를 때리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솔직히 가까이 가서 봐도 그림의 떡일 텐데 그런데도 악착같이 앞에 나가 보려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목마른 군인들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스트립 댄서의 공연을 끝으로 1시간 반에 걸친 사단문선대 공연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들 아쉬움이 남은 표정들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털고 각자 부대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나로서도 군대에서의 또 다른 추억을 쌓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45번째 이야기. 실제 상황 진돗개 둘. 1. 대침투 작전과 긴장된 생활. 군인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 생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상황이 발발하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은 항상 인원 점검을 하고 자리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등병 때는 PX를 가거나 세탁 등으로 좀 긴 시간 내무반을 떠날 때에도 선임병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언제 어디서든지 명령이 하달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대 내무반장은 소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중대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 주번하사는 중대 내의 인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점호 시간에는 가장 먼저 인원 보고를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 출장 출발 전과 교육장 도착해서 그리고 학과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과 자대에 도착해서도 반드시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휴일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종교 행사 등에 참가를 하더라도 분대장에게 행선지를 알려주고 주번하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인원 파악을 하고 병력을 통제하는 것은 군무이탈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고 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긴장하며 생활해야 했고 명령에 민감하게 대응할 정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 통제를 하고 부대원들이 긴장하며 생활한다고 해서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상이 전파되면 군장을 꾸리고 실탄과 식량을 수령하여 출동 준비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분대 기조를 운용합니다. 비상 상황이 전파되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실탄을 적재한 차량을 대기시키고 병력은 무장을 갖춘 채 생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982년에 접어들면서는 5분대 기조를 후속하여 작전을 지원할 기동타격대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동타격대는 5분대 기조처럼 출동 준비를 갖추고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인원 통제를 강화했고 대침투 작전용 군장을 꾸려서 출동 시간을 단축할 준비를 갖추고 생활했습니다. 5분대 기조나 기동타격대 임무를 맡지 않은 중대는 다소나마 여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방에 있는 향토사단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겠지만 철책선을 지키는 전투사단들은 언제 적의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촉각을 세우고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전투사단의 배후에 있는 우리 같은 교육사단들은 직접적으로 접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사단같이 긴장하며 적의 도발을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철책이 뚫리거나 해상을 통해 무장공비나 간첩이 난파된다든지 남쪽에서 활약하는 간첩들이 접선을 위해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것 등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면 즉각 진돗개 비상이 발령되고 우리들은 대침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양구는 분단의 땅입니다. 즉 휴전선으로 양구군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중에는 친척 일부가 북쪽에 남아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민지원 등을 나가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미처 데리고 내려오지 못한 형제와 친척들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양구는 수복지역입니다. 6.25 사변 이전에는 38도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 중에 수복되어 우리나라로 편입된 땅이기 때문에 80년대 당시만 해도 양구에는 김일성 치하에서 5년 동안 살았던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국군이날 행사 연습 때 사단항공대 넘어 안대리 마을에서 만난 어르신께 김일성 치하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구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충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민들은 반공방첩 정신이 투철했고 이에 따라 신고 정신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행동거지가 이상한 사람만 나타나면 가차없이 신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간첩 식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라던가 바지가 이슬에 젖어 있는 사람, 낯모르는 사람이 동네를 물어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서성이고 배회만 해도 신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진짜 간첩으로 밝혀지면 당시 최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것도 여차하면 신고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 거금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군부대가 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군부대로 이첩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침투 작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양구는 군사시설이 많고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1982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은 학과 출장을 하여 수색정찰 교육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다시 집합하여 교장으로 이동하는데 급히 복귀하라는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는 긴급 상황이 무엇일까 긴장하며 급히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중대로 돌아오니 진돗개 둘 비상이 발령되었는데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출동해야 하니 실탄 수령조는 병기과에 가서 실탄을 수령하고 식량 수령조는 주방에 가서 건빵을 수령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즉시 돌격군장을 꾸려 집합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상황 대침투 작전이라는 말에 모든 부대원들은 긴장했고 웃거나 떠드는 소리 없이 신속하게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선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1979년 대암산 대침투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46번째 이야기. 실제 상황 진돗개 둘. 2. 출동과 수색정찰. 1982년 4월 19일 월요일 오후 교육을 위해 학과 출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현 시간부로 교육을 중지하고 즉시 부대로 복귀할 것. 명령에 따라 급히 부대로 복귀해보니 실제 상황으로 진돗개 둘 비상이 발령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데프콘 비상과 진돗개 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부연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데프콘 비상은 정규전, 즉 적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연합사에서 발령하는 비상으로 모두 5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돗개 비상은 비정규전, 즉 적의 무장공비나 간첩 등의 침투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발령되는 대침투 작전 비상으로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돗개 비상은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자기 임무지역에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령의 주체와 상황에 따라 작전 섹터와 참가 부대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대침투 작전 비상이 진돗개 비상인 것입니다. 진돗개 하나는 평상시의 기본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진돗개 둘은 주민 등의 거수자 신고 또는 적의 침투 가능성이 농후하여 경계를 강화하는 단계로 5분대 기조를 비롯한 일부 부대가 출동하여 매복 또는 수색 정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돗개 셋은 적의 침투가 확실한 상태로 부대가 출동하여 대침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상시에 진돗개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내무반에 들어가 대침투 작전용 돌격군장을 꾸리고 각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실탄과 식량을 수령하러 떠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일순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자대 배치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1979년 추석날 출동했던 대암산 대침투 작전 이야기였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우리는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 채 돌격군장에 건빵 하나씩을 집어넣고 집합하여 실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병장에 도착한 육공트럭을 타고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빛이 역력하고 말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온 트럭은 양구 선착장 방면으로 달렸습니다. 아마도 삼형산 쪽이 작전구역인가 싶어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차량은 석현리 고개로 오르기 직전에 멈춰 우리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들은 잠깐 집합하여 중대장의 전달 사항을 들었습니다. 중대장도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로써도
이런 실제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공리 뒷산 정밀 수색을 실시한다. 이곳은 민간인 거주 지역이므로 각자 실탄은 휴대하되 탄창은 삽입하지 마라. 그러나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 후 보고하라. 작전 색타 및 자세한 상황은 이동하면서 소대장으로부터 전달받도록 한다. 이상. 우리는 실탄이 삽탄된 탄창을 2개씩 받아 탄입대에 넣고 소총과 탐침봉을 하나씩 들고 각 소대별로 섹타를 지정받아 수색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소대는 공리 뒷산을 수색하도록 지정받아 마을을 지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동하면서 소대장으로부터 대충 오늘의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사령부 뒷산에서 거동 수상자를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학조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시설이 있는 뒷산에서 사람을 발견했다면 분명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진행하는 방향에 전방에 있는 공리 뒷산을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중대와 소대원들은 신포리와 석현리 일대를 차단하고 수색 정찰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소대는 공리 뒷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각 분대별로 흩어져 수색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긴급 지시를 받고 출동 준비하고 출동하여 작전구역에 투입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봄날 오후에 우리들은 최고의 긴장감을 지닌 채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무장공비나 간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많은 훈련을 해왔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마주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쏘아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배웠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손으로 간첩을 잡아 헬기 타고 고향으로 휴가 가는 이율배반적인 상상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최대한 세밀하게 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으로 실시했던 수색 정찰과는 전혀 다른 자세와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나는 적전술 시간에 배운 무장공비들의 은신처 비트를 생각하면서 의심이 갈 만한 곳은 헤쳐보거나 탐침봉으로 찔러보고 비탈진 곳 등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3시간여 헤매며 수색 정찰을 했습니다. 점차 어둠이 내릴 즈음 수색을 마치고 하산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두워지는 산속에서 조심조심 길을 찾아 마을로 내려와 집합하여 인원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대들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로 건빵을 꺼내어 씹으면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 차를 태우고 갔으면 복귀할 때도 차를 태워와야 되는데 우리 부대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임무를 끝낸 뒤에는 오로지 내 발로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79년 대암산 대침투작전 때도 걸어서 복귀했다는데 이 정도는 불만 없이 걸어야 하겠죠. 다행히 대월리로 해서 11초소를 넘어 돌아오니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자대에 복귀하니 밤 8시. 별다른 성과 없이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우리 작전 지역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는지 실제 상황 진돗개 둘은 그렇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겪어보는 실제 상황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